어쩌면 미소 짓는 물 여울처럼 부는 바람일까? 보리가 익어가는 보리밭 언저리에 고마운 햇빛은 기름인 양 하고 깊은 화평에 숨쉬면서 저만치 트인 청정한 하늘이 성그럭 물줄기 되어 마음에 빗발쳐 온다. 보리가 익어가는 보리밭, 또 보리밭은 미움이 서로 없는 사랑의 고울이라. 바람도 미소하며 부는 것일까? 잔 물결, 큰 물결에 출렁이는 바닷가도 싶고 물결, 금 물결에 강물인가도 싶어. 보리가 익어가는 푸르밭 밭머리에서 6월과 바람과 풋 보리의 시를 쓰자. 맑고 푸르른 노래를 적자. 김남조 시인의 6월의 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밤의 산책 밤지기 소풍입니다. 7월이 오기도 전에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사계절의 흐름이 뚜렷했던 저의 어릴 때와는 달리 이젠 여름과 겨울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뒤를 따라올 세대들이 위해 환경을 보존하고 되살리는 운동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난 7부에서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왕눈이 노대감댁을 찾아 나선 길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대궐 같았던 노대감댁도 먼지 같은 한 곳으로 변한 지금, 과연 왕눈은 원하던 땅을 찾을 수 있을까요? 대지 8부,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땅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는 애석하게 생각했고 봄철 우후 죽순처럼 무럭무럭 자라는 그의 두 아들을 생각해 보았으며 오늘부터 당장 그들이 볕에 나가 노는 대신 밭으로 데리고 가서 일을 하게 함으로써 일찍부터 그들이 발밑 흙의 감촉과 손에 쥔 단단한 괭이의 감촉을 뼈와 피 속에서 느끼게 만들겠다고 결심했다. 어쨌든 지금까지도 이 무겁고 뜨거운 보석을 그는 몸에 지니고 있었으며 그것 때문에 끊임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마치 그 보석의 찬란함이 그의 누더기로 스며나와 반짝이는 듯 싶었고 누군가 이렇게 소리칠 것만 같았다. 이 가난한 사람이 황제의 보물을 가지고 있구먼. 그리고 그는 보석을 땅으로 받고 놓을 때까지는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찻집 주인이 잠깐 한가해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주인을 불러 말했다. 내가 차 한 잔 살 테니 이리 와서 마시며 겨울 동안 멀리 떠나 있었던 나한테 읍내 소식이나 좀 얘기해 주시오. 찻집 주인은 그런 얘기를 나눌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고 특히 다른 사람의 돈으로 자신의 차를 사서 마시는 경우는 더욱 그러했으므로 왼쪽 눈이 사시에 자그마하고 족제비 같은 주인은 냉큼 왕눈이 탁자로 와서 앉았다. 그의 저고리와 바지 앞자락이 지저분하고 때에 찌들었으며 차 이외에 스스로 요리한 음식도 파는 주인은 걸핏하면 훌륭한 요리사는 옷이 깨끗할 날이 없다는 속담이 있답니다. 라는 말을 즐겨했고 그래서 자신이 지저분한 꼴이더라도 당연하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리에 앉아 당장 얘기를 시작했다. 그거 뭡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소식이라고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굶주림이에는 황시댁을 도둑대가 습격한 사건이 가장 큰 얘기거리죠. 그것은 바로 왕눈이 듣고 싶었던 얘기였고 주인은 계속해서 재미있어 하며 몇 명 남지 않았던 노예들이 어떻게 비명을 질렀고 그들이 어떻게 끌려가고 남아있던 첩들이 어떻게 강간을 당하고 쫓겨났으며 심지어 몇 명은 끌려가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어느 누구도 그 집에서 살 엄두도 내지 않는다고 왕눈에게 얘기해 주었다. 어느 누구도 말이에요. 주인이 얘기를 끝냈다. 노대감만 그곳에 사는데 그 영가님이 이제 토치엔이라는 종년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어요. 다른 여자들은 토치엔의 농간에 오래 버티지 못했으므로 이 여자만은 여러 해 동안 노대감의 침실을 드나들었죠. 그렇다면 그 여자와 휘어잡고 있나요? 열심히 귀를 기울이며 왕눈이 물었다. 지금이야 뭐든지 그 여자가 마음대로 다 하죠. 주인이 대답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여자가 닥치는 대로 무엇이나 다 움켜쥐고 뭐든지 다 먹어치운답니다. 물론 뭐 언젠가 젊은 주인들이 타양에서 일을 처리하고 돌아온 다음에는 충실한 종에게 보상을 해달라는 수작으로 그들을 속일 수야 없을 테니까 그때는 그 여자도 떠나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그 여자는 100년 동안 먹고 살 재산은 장만했을 겁니다. 그럼 땅은요? 긴장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마침내 왕룡이 물었다. 땅이요? 주인이 멍하니 말했다. 이 찻집 주인에게는 땅이란 아무 의미가 없었다. 땅을 팔 건가요? 왕룡이 초조하게 말했다. 아, 땅이요. 주인이 무관심하게 대답했고 손님이 들어오자 몸을 일으켜 6대에 걸쳐 문중 묘지를 쓴 땅 외에는 다 팔고 내놓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라고 말하고는 그쪽으로 갔다. 그러자 왕룡도 알아보려고 하던 얘기를 다 들은 셈이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서 다시 거대한 대문으로 찾아갔고 여자가 나와 문을 열어주자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서서 그녀에게 말했다. 우선 이것부터 알고 싶은데 팔려고 하는 땅의 문서엔 대감님이 손수 도장을 찍어주시나요? 그리고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며 여자가 다급하게 말했다. 아유 그럼요. 내가 목숨 걸고 맹세하겠어요. 그러자 왕룡이 덤덤하게 말했다. 땅값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가운데 무엇을 받겠습니까?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보석을 받겠어요. 이제 왕룡은 소 한 마리를 가진 사람이 경작하고 추수하기에는 땅이 너무 많았고 한 사람이 쌓아두기에는 소학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집에다 작은 방을 하나 더 드리고는 나귀 한 마리를 산 다음 이웃에 사는 칭에게 말했다. 얼마 안 되는 당신 땅은 나한테 팔고 외로운 집도 내버려 두고 차라리 우리 집으로 와서 내 땅 농사나 거들어 주시는 거 어때요? 칭은 기꺼이 그 말을 들었다. 이제는 때마쳐 하늘이 비를 내렸고 모두 잘 자라서 밀을 베어 묵직하게 단으로 묶어 걷어들인 다음에 두 사람은 물을 댄 논에다 모심기를 했는데 비가 많이 내려 물이 풍족해서 전에는 말라붙었던 땅도 금년에는 벼농사를 짓기에 적합해서 왕룡은 이 해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모를 심었다. 그러다가 추수 때가 되자 어찌나 수확이 많았는지 그와 칭 두 사람으로는 거둬들일 수가 없었으므로 왕룡은 마을에 사는 두 사람을 일꾼으로 고용해서 가을거지를 돕게 했다. 그는 또한 황시댁에서 사들인 땅에서 일하다가 몰락한 세도가의 게으른 젊은 아들들이 생각나서 자신의 두 아들에게 아침마다 같이 들판으로 나가야 한다고 준엄하게 명령하고는 그들에게 소와 나귀를 몰고 작은 손으로마나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비록 별로 큰 일은 못하더라도 온몸에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와 밭 일황들을 따라 오락가락 걸어다니는 건태로움만이라도 익히겠다. 하지만 그는 금년처럼 땅이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마음만 있다면 일손을 고용할 능력이 생겼으니 이제는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오란이 들에서 일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았다. 그는 집안을 걸어다닐 공간도 없을 터여서 추사한 곡식을 저장할 방을 집에 하나 더 들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그는 추수에서 떨어진 나달들로 먹일 닭 여러 마리와 돼지 3마리를 사들였다. 그래서 오라는 집안에서 일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새 옷을 짓고 신발도 새로 만들었으며 침대마다 포근한 새 솜을 채운 꽃무늬가 담긴 이불깃을 만들었고 모든 일이 끝나자 그들은 생전 처음으로 옷과 이부자리가 풍요했다. 그런 다음에 그녀는 자리에 누워 또 다시 아이를 낳았는데 아무라도 마음대로 사람을 고용할 수가 있었지만 이번에도 혼자 낳기로 하고 곁에 아무도 두려고 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해산이 한참 걸렸고 왕룡이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서 보니 아버지가 문간에 서서 웃고 있다가 말했다. 이번에는 달걀의 노른자가 2개로구나. 그리고 왕룡이 안방으로 들어갔더니 오란이 갓 태어난 두 아이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두 톨의 쌀처럼 똑같은 계집아이와 사내아이였다. 왕룡은 그녀가 낳은 아이들을 보고 요란하게 웃고 나서 재밌는 얘기가 생각났다. 그래서 당신이 보석 2개를 품고 다녔구먼. 그리고 그는 이 말을 하려고 생각했던 것이 웃어서 다시 웃었고 그가 너무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자 오란도 천천히 고통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왕룡은 이 무렵에 아무런 슬픔도 없었고 슬픔이 있다면 큰 딸이 그 나이 또래에 마땅히 해야 할 말이나
행동 등을 할 줄 몰랐고 아버지와 눈길을 마주칠 때면 아직도 아기처럼 미소만 짓는다는 걱정거리가 전부였다. 태어나 첫 해를 절망 속에서 살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굶주려서였는지 어쩐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왕농은 아이들이 그를 부를 때처럼 아빠라는 소리나마 첫 마디 말이 딸의 입에서 나오기를 기다렸지만 날이 가고 달이 가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공허하고 착한 미소만 지을 따름이어서 그는 딸을 쳐다보면 탄식만 나왔다. 어린 것이 가엾고 어린 것이 바보가.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소리쳤다. 만일 내가 이 가엾은 아이를 팔았더라면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아내고는 죽여버렸을 거야. 그리고 마치 아이에게 잘못을 보상하려는 듯 그는 이 딸을 무척이나 아꼈고 때로는 밭으로 데리고 나가기도 했으며 딸은 말없이 그를 졸졸 따라다니며 그가 무슨 말을 하거나 시선을 던지기만 해도 방글방글 웃었다. 왕농과 그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버지가 땅을 갈며 평생을 살아온 이 지방에는 5년쯤에 한 번씩 기근이 닥치거나 어쩌다 신령들의 마음이 누그러지면 7년이나 8년, 심지어는 10년까지도 무사히 지나가기도 했다. 그 까닭은 하늘의 비를 너무 많이 내렸거나 전혀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아니면 머나먼 산에서 흘러내려온 겨울 눈과 비로 인해 북쪽의 강이 범람하여 몇백 년 동안 사람들이 물을 막으려고 쌓은 둑을 넘어 논밭으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땅으로부터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왕농은 이제 재산을 모아 단단히 집안을 쌓아 앞으로 어려운 시절이 닥치더라도 절대로 다시는 그의 땅을 떠나지 않고 풍요한 해의 결실에 의존해서 다른 해가 올 때까지 버티겠다고 결심했다. 그의 각오도 단단했고 신령들도 그를 도와서 7해 동안 수확이 있었고 해마다 왕농과 그의 일꾼들은 먹고 남을 그의 곡식을 털었다. 그는 해가 갈수록 밭일을 위해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여 결국 6사람을 거느리기에 이르렀고 낡은 집 뒤에다 새 집 한 채를 지어 마당 뒤쪽에 커다란 방 하나와 마당 양쪽으로 큰 방을 곁에다 작은 방 2개를 들였다. 그는 새 집에다 기와를 얹었지만 벽은 석회를 발라 하얗고 깨끗하게 했다. 이번에도 들에서 퍼다가 단단하게 다진 흙으로 벽을 쌓아 올렸다. 이 새로 지은 방으로 왕농과 그의 가족이 거처를 옮겼고 층을 우두머리로 한 일꾼들은 앞쪽 헌 집에서 살았다. 이 무렵에 왕농은 층을 갖가지로 살펴본 결과 정직하고 충실한 남자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층을 일꾼들과 땅을 감독하는 겸인으로 삼아 후한 보수를 주어 숙식 이외에도 한 달에 은하 2잎을 주었다. 하지만 왕농이 층더러 아무리 잘 먹어야 한다고 일렀어도 층은 여전히 살이 붙지 않아 항상 자그마하고 무척 근엄하고 야위고 호리호리한 남자였다. 그렇기는 해도 그는 기쁜 마음으로 동틀녘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말없이 꾸준하게 일했고 혹시 할 말이 있을 때만 나약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고 아무 일도 없어서 그가 잠자코 입을 다물고 있어도 좋을 때가 가장 좋고 행복하다고 했으며 시간이 가고 또 가도 갱이질을 계속하고 동틀녘과 해질녘에는 물이나 거름이 담긴 통을 들고 가지고 나가 채소밭에 주었다. 그러면서도 어느 일꾼이 대추나무 밑에서 날마다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같이 먹는 반찬 그릇에서 누가 자기 목보다 두부를 많이 떠먹는다거나 추수 때 도리깨로 터는 동안 마누라나 아이에게 몰래 와서 곡식을 몇 줌 슬쩍 훔쳐가는 일이 있다면 연말에 추수가 끝나고 주인과 일꾼이 함께 잔치를 벌일 때 귓속말로 왕농에게 알려주고는 했다. 누구하고 누구는 내년에 다시는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2사람이 주고받았던 한 줌의 팥과 씨앗은 그들을 형제처럼 만들어 놓았지만 나이가 아래인 왕농이 윗사람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층은 자기가 고용된 몸이고 다른 사람의 소유인 집에서 기거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 5년째 되던 해 연말에 왕농은 땅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 농사를 관리하고 수확한 것을 판매하고 일꾼들을 감독하는데 그야말로 시간을 모두 바쳐야 했기 때문에 들에서 직접 일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는 낙타털 붓과 먹으로 종이에 써놓은 글자들의 의미와 책에 담긴 지식을 알지 못해서 굉장히 애를 먹었다. 그뿐 아니라
곡물을 사고 다시 파는 곡물상에서 어느 만큼의 밀과 쌀이라고 계약서에 적어 놓아야 할 때면 그는 창피를 무릅쓰고 읍내의 오만한 상인들에게 공손히 이런 부탁을 해야만 했다. 선생님, 제가 너무 무식해서 그런데 이걸 저한테 읽어주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계약서에 내 이름을 적어 넣어야 할 때 상대방이 하찮은 점원까지도 경멸하는 표정으로 눈썹을 꼬아 올리며 왕눈의 이름을 붓으로 휙휙 갈겨 써줄 때도 창피하기는 마찬가지였고, 가장 심한 수치를 느끼는 것은 상대방이 농담 삼아 그에게 그게 용 룽자요? 아니면 벙어리 룽자요? 아니면 뭐요? 라고 소리치는 경우에 왕눈이 초라하게 저는 너무 무식해서 제 이름자도 모르니까 마음대로 써 놓으세요 라고 대답할 때였다. 그러다가 추석이 어느 날 점심때라 한산에서 모두 무슨 재미있는 일이 없나 하고 얘기를 듣던 곡물상의 점원들로부터 아들보다 겨우 몇 살 많을 듯 싶은 아이들까지 모두 요란하게 웃는 소리를 듣고 그는 그의 땅을 걸어 집으로 가면서 속으로 투덜거렸다. 그래, 읍내 그 바보 같은 작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땅은 한 치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도 종이에다 붓으로 휘갈긴 것들의 의미를 내가 모른다고 해서 거위처럼 키득거리고 비웃어도 좋다거들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화가 가라앉자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하기야 내가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쓸 줄도 모른다는 건 창피한 일이기는 해. 난 맏아들을 밭으로 내보내는 대신에 읍내에 있는 서당에 다니게 해야겠어. 그 애가 글을 배우면 내가 곡물시장에 갈 때 내 대신 읽고 쓰긴 할 테니까 땅을 소유한 나를 보고 킬킬거리며 웃는 이런 꼴은 보지 않게 되겠지. 왕동은 이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날로 그는 큰 아들을 불렀다. 이제는 나이 12살로 호리호리하게 키가 크고 큼직한 얼굴 골격과 커다란 손과 발은 어머니를 닮았지만 재빠르게 돌아가는 눈은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 그의 앞에 서자 왕눈이 말했다. 내가 읍내에서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계약서를 읽고 내 이름을 써줄 학자가 집안에 있어야 하니까 너는 오늘부터 밭에 나가지 말아라. 아들의 검붉게 탄 얼굴이 상기되었고 눈이 반짝였다. 아버지, 그가 말했다. 그건 지난 2년 동안 제가 바라던 바람이지만 감히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둘째 아들이 걸핏하면 그렇듯이 울고 불평을 늘어놓으며 들어왔는데 처음 말을 배울 때부터 시끄럽고 말이 많았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몫이 적을 때는 당장 울음을 터뜨리고 하던 그가 지금 또 아버지에게 투정을 부렸다. 형은 한가해서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배우는 동안 똑같은 아들이면서 나만 혼자 머슴처럼 일만 해야 한다는 건 공평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나도 밭에서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자 왕눈은 그의 시끄러운 소리를 견딜 수가 없었고 충분히 요란하게 소리만 질러대면 무슨 요구라도 들어주더라 아버지가 황급히 말했다. 좋아 너희 둘 다 가도록 해. 그러면 만일 하늘이 못된 성미를 부려 너희 가운데 하나를 빼앗아 가더라도 대신 사물을 볼 자식을 가진 거니까 둘 다 가. 그러더니 그는 두 아들에게 입힐 기다란 옷을 지을 옷감을 사오라고 아내를 읍내로 보냈고 자신은 종이와 먹을 파는 필방으로 가서 종이와 붓과 먹 2자루를 샀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아는 바가 없었으면서도 모른다는 말을 하기가 창피해서 주인이 내놓고 그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마침내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지난 여러 해 동안 과거를 보러 갔다가 납방했던 늙은 남자가 가르치는 읍내 성문 근처의 작은 서당에 두 아들을 보내기로 했다. 이 훈장은 그의 집 가운데 방에다 긴 의자와 책상들을 들여놓았고 명절마다 몇 푼씩 돈을 받고 사내 아이들에게 경서를 가르쳤고 만일 아이들이 게으름을 피우거나 새벽부터 석양 무렵까지 애써 배운 내용들을 외우지 못했을 때는 큼직한 부채를 접어 때려주기도 했다. 봄철과 여름에 따뜻하거나 더운 날에만 노인이 점심을 먹은 다음 꾸벅꾸벅 졸거나 잠을 자서 컴컴하고 작은 방이 훈장이 자는 소리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학생들도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그러면 아이들은 수군거리고 장난도 치고 온갖 못된 그림을 그려 서로 보여주기도 했고 해버러져 축 늘어진 노인의 입 주변에서는 붕붕거리는 파리를 보고 킬킬 웃기도 했고 동굴 같은 노인의 입으로 파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서로 내기도 걸었다.
그리고 언제 잠을 잤느냐는 듯 갑자기 그리고 몰래 그가 눈을 뜰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늙은 훈장이 갑자기 눈을 뜨고 미처 눈치를 채지 못한 아이들의 장난을 보면 그는 부채로 이 아이 저 아이 머리통을 탁탁 때렸다. 그리고 훈장의 부채가 사납게 때리고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으면 이웃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지금 밤의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밤지기 소붕입니다. 이소라의 신청곡을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훌륭한 훈장님이시라니까.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왕농은 두 아들이 공부할 서당으로 이곳을 골랐다. 아이들을 서당으로 데리고 가던 첫날, 그는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걸어간다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짓이어서 그들보다 앞장서서 걸었고 파란 보자기에 신선한 달걀을 잔뜩 싸가지고 가서 늙은 훈장에게 주었다. 그리고 왕농은 늙은 훈장이 겨울에도 들고 다니는 엄청나게 큰 부채와 헐렁헐렁하고 검은 빛깔의 기다란 두루마기와 굉장히 커다란 노쇠 안경을 보고 위압되어 그의 앞에서 절으라고 말했다. 선생님, 여기 제 보잘것없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애들의 우둔하고 한심한 머리에 무엇이라도 넣어주려면 매로 때려서 가르치는 수밖에 없으니 이 아이들을 때려서 가르쳐 주신다면 제 마음이 기쁘겠습니다. 아들은 서서 의자에 앉은 다른 아이들을 노려보았고 다른 아이들은 두 아들을 마주 노려보았다. 하지만 두 아이를 남겨두고 혼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던 왕농의 마음은 자랑스러워 터져 나갈 듯 싶었고 그가 보기에는 교실에 있는 모든 아이들 가운데 키와 튼튼함과 검게 탄 얼굴에 있어서 두 아들과 맞먹을 아이는 아무도 없었다. 읍내 성문을 통과하다가 마을에서 오는 이웃 사람을 만나자 그는 상대방을 묻는 말에 이렇게 대답했다. 아이들을 서당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입니다. 상대방이 놀랄 일이었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답했다. 난 이제 그 애들을 밭에서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글이라도 배우게 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지나치면서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그놈이 공부를 많이 해서 감사를 지낸다고 해도 난 조금도 놀라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때부터 두 아들이 더 이상 큰 아이, 작은 아이 하고 부르지 않고 노 훈장이 서당에서 부르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큰 아이는 룽엔이고 작은 아이는 룽웬이라고 해서 두 아이의 이름은 모두 첫 글자가 흙에서 부유함을 얻는다는 뜻이 되게 했다. 이렇듯 왕룽은 재산을 모아갔고 7년째 되던 해에 북서쪽에서 시작되는 비와 눈이 심했기 때문에 북쪽의 큰 강은 물이 너무 불어 강릉을 범람하여 휩쓸고 내려와 그 지역의 모든 땅에 홍수를 일으켰다. 하지만 왕농은 두렵지 않았다. 비록 그의 땅의 5분의 2가 어깨 높이보다 더 깊은 물의 호수처럼 잠기기는 했어도 그는 두렵지 않았다. 늦은 봄과 초여름이 다 가도록 물이 불었고 결국 아름답고도 고요한 큰 바다를 이루어 밑동이 물에 가라앉은 대나무와 버드나무와 구름과 달이 거울처럼 비쳤다. 살던 사람들이 버리고 떠난 흙집들이 물에 잠겨 여러 날이 지나고 나면 천천히 무너져 흙과 물속으로 쓰러졌다. 그리고 왕릉처럼 언덕 위에다 집을 짓지 않았을 때는 모두 마찬가지였으며 언덕들은 설물 이루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배나 뗏목을 타고 읍내에 드나들었고 과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심하게 굶주린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왕릉은 두렵지 않았다. 그는 곡물상들한테서 받을 돈이 있었고 창고들은 지난 2해의 수확으로 아직도 가득했고 그의 집은 높은 곳에 지어서 물이 멀리 떨어져서 두려울 바가 조금도 없었다. 하지만 땅의 많은 부분을 경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한가해졌고 좋은 음식도 많고 생활도 한가하다 보니 그는 잠도 실컷 자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나니까 점점 짜증이 났다. 그뿐 아니라 그가 1년씩 고용하던 일꾼들이 있어서 물이 빠지기만 기다리며 그의 밥을 먹고 반쯤 한가한 나날을 보내는 터에 그가 스스로 나가 일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었다. 그래서 그는 일꾼들에게 낡은 집에 이형을 손질하고 새 집에서는 빗물이 새는 곳에 얹힌 기와를 살펴보라고 지시하고 갱이와
갈퀴와 쟁기를 살펴보고 소들에게 여물을 먹이고 물에서 기를 오리들을 사들이고 삶으로 밧줄을 꼬라고 명령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져 그 남는 시간을 어찌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졌다. 그런데 남자란 그의 논밭을 호수처럼 뒤덮은 물을 멀거니 쳐다보며 가만히 앉아있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한 번에 먹는 양에도 한이 있었으며 잠을 자더라도 언젠가는 일어나야 할 터였다. 초조하게 그가 서성거리고 돌아다니는 집 안은 왕룡의 끓는 피에 비하면 고요하고 너무나 조용했다. 노인은 이제 아주 허약해져서 반쯤 장님에다 거의 기머거리나 마찬가지여서 춥지나 않은지 배는 고프지 않은지 차를 들고 싶지는 않은지 따위에 문안을 드리는 이 외에는 얘기를 주고받을 필요도 없어졌다. 그리고 아들이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지를 노인이 알지도 못하며 차는 은이나 마찬가지니까 물이나 그냥 좀 마시지 라고 말하며 그의 물그릇에 차가 들어있으면 항상 투덜거리는 것을 보면 왕룡은 짜증이 났다. 하지만 노인은 무슨 얘기를 해주어도 당장 잊어버리고 자신의 세계 속에서 은둔해서 살아가며 거의 대부분은 시간을 자기가 다시 젊어져 한창 시절이라는 몽상을 하느라고 현재 그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은 거의 의식하지 못했으므로 그에게는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었다. 노인뿐 아니라 전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몇 시간이나 할아버지 곁에 앉아 헝겊끈을 비비 틀어 꼬았다 폈다 하며 끈을 보고 웃기만 하는 딸. 이 두 사람은 돈을 잘 벌고 기운이 남아 돌아가는 남자에게 할 얘기가 하나도 없었다. 왕룡이 노인에게 차를 한 잔 따라주고 손으로 딸의 뺨을 어루만지면 딸의 얼굴에 그토록 서글프고도 빨리 사라지는 귀엽고도 공허한 미소가 잠깐 떠오르고 공허하게 텅 비고 광채가 없는 흐릿한 두 눈만 남은 다음에는 그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딸이 그에게 슬픔의 자취를 남겼기 때문에 잠깐 멈칫하며 왕룡은 언제나 딸에게서 시선을 돌려 오란이 한꺼번에 낳았고 지금은 재미있게 문간에서 뛰노는 아들과 딸, 더 어린 두 아이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남자란 어린 아이들을 바보 같은 장난으로 만족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잠깐 동안 웃고 까불다가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놀겠다고 가버려 혼자 남고 나면 왕룡은 초조감을 느끼게 마련이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오란을 그의 아내를 보았는데 그녀의 몸을 사차치 알고 한껏 맛보았으며 그의 곁에서 어찌나 가까이 살았는지 그녀에 관해서는 기대나 희망을 걸 만한 아무런 새로운 것도 없다는 그런 남자의 눈길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왕룡은 평생 처음 보는 듯한 눈으로 오란을 보는 기분이었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자기가 어떻게 보일까 하는 생각은 통하지도 않고 말없이 타박거리고 돌아다니기나 하는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여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왕룡은 그녀의 머리칼이 거칠고 갈색이고 기름도 바르지 않았으며 그녀의 얼굴이 넓적하고 편편하고 피부가 엉망이며 그녀의 이목구비가 전체적으로 너무 크고 어떤 종류의 아름다움이나 광채도 담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녀는 눈썹이 듬성듬성하고 머리카락도 숱이 적었으며 입술이 너무 두툼한 데다가 손과 발이 너무 크고 넓적했다. 생소한 눈으로 아내의 이런 모습을 보자 그는 아내에게 소리질렀다. 당신을 보면 누구라도 당신이 하찮은 사람의 마누라고 그러지 밭가리를 시킬 일꾼들을 고용할 만한 지주의 아내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을 거야.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해서 그가 입 밖에 꺼내긴 이때가 처음이었고 아내는 고통스럽고도 느릿느릿한 시선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기다란 의자에 앉아 커다란 바늘로 신발 바닥을 들락날락 실로 꿰매던 아내는 일손을 멈추고 바늘을 든 채로 검은 이빨을 드러내며 입을 딱 벌렸다. 그러더니 마치 한 남자로서 한 여자를 보는 눈으로 왕룡이 자기를 보았다는 사실을 마침내 이해한 듯 우뚝한 광대뼈가 조금씩 새빨갛게 붉어지더니 그녀가 중얼거렸다. 지난번 두 아이를 한꺼번에 낳은 이후로 저는 좀처럼 몸이 좋질 않았어요. 제 뱃속에 불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순박한 나머지
그녀가 7년이 넘도록 다시 임신을 하지 않는다고 꾸짖는 것으로 아내가 잘못 알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본의 아니게 험한 목소리로 반박했다. 아니, 내 얘긴 다른 여자들이 그렇듯이 당신도 기름을 좀 사서 머리에 바르고 검정 옷감을 떠다 새 옷으로 만들어 입으면 못 쓰느냐 이거야. 그리고 당신이 신는 그 신발은 지주의 부인이라는 현재 당신의 신분에는 맞지 않아. 하지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를 공손하게 쳐다보기만 했으며 자기도 모르게 깔고 앉은 의자 밑으로 두 발을 포개어 감추었다. 그러자 비록 마음속으로는 지금까지 그토록 오랜 세월을 개처럼 충실하게 그를 따라다녔던 이 가엾은 여자를 꾸진다는 것이 부끄러웠고, 비록 자신이 가난해서 스스로 밭에 나가 일하던 시절에 아내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도 침대에서 나와 추수를 하던 들로 그를 도와주러 왔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도 그는 마음속에서 치솟는 짜증을 뿌리 뽑지 못해서 내면의 의지와는 어긋나는 무자비한 태도로 말을 계속했다. 난 열심히 일하고 부자가 되었으니까 이젠 내 아내가 덜 촌스러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거야 그냥. 그리고 당신 발만 해도 그래.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의 눈에는 그의 모든 구석이 추악해 보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흉측한 부분은 헐렁헐렁한 무병신을 걸친 커다란 발이었고, 화가 나서 왕눈이 발을 쳐다보자 그녀는 두 발을 의자 밑으로 더욱 깊이 디밀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제가 너무 어렸을 때 팔렸기 때문에 어머니가 발을 묶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딸의 발은, 어린 딸의 발은 제가 묶겠어요. 하지만 그는 아내에게서 자신이 화를 낸다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아내가 마주 화를 내지 않고 두려워하기만 해서 화가 났기 때문에 훌쩍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는 새 검정 두루마기를 몸에 걸치며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그럼 난 찻집에 가서 무슨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는지 알아봐야겠구먼. 내 집에는 바보들하고 노망한 늙은이하고 두 아이밖에 없으니까. 만일 부잣집에서 오라니 보석 한 줌을 훔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만일 그가 명령했을 때 아내가 그 보석을 그에게 주지 않았더라면 그가 소유한 이 모든 새로운 땅을 평생이 가더라도 살 수가 없었으리라는 사실이 갑자기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에 읍내로 걸어가던 그의 마음속에는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자 더욱 화가 난 그는 마치 자신의 마음에 반항한 듯 이렇게 반박했다. 어쨌든 아내는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 어린아이가 빨갛고 푸른 사탕을 한 줌 움켜쥐듯 아내는 그냥 좋아서 그걸 손에 잡았고, 아니 만일 내가 알아내지 못했다면 평생 품속에 숨겨가지고 다녔겠지. 그러자 그는 혹시 아내가 진주들을 아직도 젖가슴 사이에 파묻고 다니는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전에는 그것이 이상해서 가끔 생각해보고 마음속으로 상상해볼 만한 그런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생각만 해도 엽겹기만 할 노릇이 아내의 젖가슴은 아이를 여럿 낳아서 흐물흐물해지고 축 늘어졌으며 전혀 아름답지도 못했고, 그런 가슴에다 진주를 차고 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낭비라고만 여겨졌다. 하지만 만일 왕룡이 아직도 가난한 사람이었거나 물이 그의 밭으로 범람하지만 않았더라면 이 모든 일을 그냥 넘겼을지도 모를 노릇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돈이 있었다. 그의 집 벽에는 은화가 숨겨져 있었고 새집 마룻바닥 밑에도 은화 한 자루가 있었고 그가 아내와 같이 잠을 자는 방에도 괴짝 안에 헝겊으로 싸서 넣은 은이 있었고 침대 밑 깔판 속에도 은을 넣고 꿰맸으며 그의 허리춤에도 은화가 잔뜩 들어 왕농은 퉁돈의 궁핍함을 느낀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는 상처에서 흘러나가는 생명의 피처럼 그에게서 슬슬 빠져나가는 대신 여기저기에서 써주기를 열심히 기다리며 그가 만질 때면 손가락을 태워버릴 듯 돈이 그의 허리춤 속에 담겨 있었고 그는 돈을 대단치 않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서 작년 시절을 즐기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궁리해 보았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전에처럼 좁아 보이지를 않았다. 자신이 하찮은 시골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주눅이 들어 머뭇거리며 드나들고 하던 찻집에도 이제는 그에게 너저분하고 초라하게 여겨졌다.
전에는 그곳에 어느 누구도 그를 알아주질 않았고 차를 나르던 심부름꾼 아이까지도 그에게 건방지게 굴었지만 이제는 그가 들어서면 서로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수군거렸다. 저기 저 사람이 왕씨 마을에 왕씨인데 큰 기근이 들어 노마님이 죽던 그 해 겨울에 황씨 댁에서 땅을 사들였다는구만. 저 사람도 이제는 부자가 됐지. 그리고 이 말을 들으며 왕룡은 아무렇지 않은 채 하고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현재 자신이 성취한 바가 자랑스러워 흐뭇했다. 하지만 아내를 꾸짖고 나온 오늘은 찬사를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질 않아 그는 우물하게 앉아 차를 마시며 그의 삶에서는 자신이 믿었던 것처럼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헌데 땅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이 학자인 내가 왜 주인이 사팔뜨기 족제비처럼 생겼고 내가 부른 일꾼만큼도 돈을 못 버는 이런 찻집에서 차를 마셔야 한단 말인가. 그래서 그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에다 돈을 던지고는 어느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 틈을 주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어디로 가고 싶은지 마음도 정하지 않은 채 읍내 거리를 이리저리 방황했다. 어쩌다가 그는 옛날 얘기 집 앞을 지나가게 되어 사람이 붐비는 긴 의자의 한쪽 끝에 얼마 동안 앉아서 영웅 호걸들이 용기와 계력으로 서로 싸우던 옛날 삼국지 시대의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초조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옛날 얘기에 빨려 들어가지 못했고 이야기꾼이 치는 작은 꽹과리 소리가 따분하게만 여겨져서 다시 몸을 일으켜 방황을 계속했다. 헌데 읍내에는 남쪽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장사에 이골이 났다는 남자가 새로 문을 열었다는 커다란 찻집이 있었는데 전에 이곳을 지나가던 왕룽은 그곳에서 노름과 놀이와 나쁜 여자들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돈이 없어지는지를 생각하고 입이 딱 벌어졌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나태한 생활에 불안감에 쫓기고 아내한테 부당하게 야단을 쳤다는 자책감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생각에 왕룽은 이 찻집으로 발길을 향했다. 그는 초조함에 쫓긴 나머지 새로 무엇을 보거나 듣고 싶어졌다. 그래서 그는 새로 문을 연 찻집의 문턱을 넘어 거리 쪽을 향해 터져 있고 탁자들이 잔뜩 들어찬 커다랗고 번쩍거리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마음이 소심했던 터라 겨우 몇 년 전에만 해도 은하 한두 닙 이상의 여유가 있었던 적이 전혀 없는 가난한 남자였고 남부의 어느 도시 거리에서 인력거를 끄는 일까지도 했던 사람이었음을 기억했기 때문에 거들먹거리는 태도로 짐짓 의젓한 체하며 안으로 들어섰다. 처음에 그는 으리으리한 찻집에서 전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고 그냥 조용히 차를 한 잔 사서 마시며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보기만 했다. 이 찻집은 굉장히 컸고 천장에는 금박을 입혔는가 하면 벽돌마다 하얀 비단에 여자의 몸매를 그린 족자가 걸려 있었다. 헌데 왕룡이 슬그머니 눈길을 던져 자세히 살펴보니까 족자의 그림은 꿈속에서나 만나는 여자들이어서 그런지 이 세상에 어느 여자도 따라오지 못할 절색들이었다. 그리고 그는 첫날 이 그림들을 구경하며 얼른 차를 마시고는 나왔다. 하지만 그의 땅에서 물이 빠지지 않는 동안 날마다 그는 이 찻집에 가서 차를 사 혼자 앉아 마시며 아름다운 여자들의 그림을 물끄러미 쳐다보았고 그의 논밭이나 집에서 할 일도 없고 보니 날이 갈수록 그가 이곳에 와서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졌다. 비록 은화를 20군데나 숨겨놓았다 하더라도 그는 아직도 촌사람 티가 났으며 그 화려하게 짝이 없는 찻집에서 비단이 아니라 무명옷을 걸치고 읍내의 어느 누구도 그러지 않겠지만 머리를 따 내린 사람이라고는 왕룡 혼자뿐이어서 그는 여러 날 동안 그냥 그렇게 지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그가 방의 뒤쪽 탁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멀거니 쳐다보고 있으려니까 가장 뒤쪽에 있는 벽에 달린 좁다란 층계로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다. 헌데 이 찻집 위에는 읍내 전체에서 위층에 있는 건물이라고는 서문밖에 5층으로 우뚝 솟은 서탑뿐이었다. 하지만 탑은 좁다란 건물인데다가 위로 올라갈수록 더 좁아지는 반면에 찻집의 2층은 그 건물을 지은 터나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이었다. 밤이면 아가씨들이 노래 부르는 날카로운 목소리와 경쾌한 웃음과 아가씨들의 손으로 감미롭게 뜯는 비파의 황홀한 소리가 위측 창문에서 흘러나오고는 했다. 왕룡이 앉아있던 아래층에서는 많은 남자들이 차를 마시며 떠드는 소음과 주사위와 마작 골패가 날카롭게 달그락거리는 소리 때문에
다른 모든 음향이 죽어버렸지만 거리 사람들은 특히 자정이 지난 다음에는 밖으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밤 왕룽은 그의 뒤에서 한 여인이 좁다란 층계를 삐걱거리며 내려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했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찻집에서 자기를 알아보리라고 예상하지 않았던 터라 누가 그의 어깨를 건드리자 깜짝 놀랐다. 그가 머리를 들고 보니 갸름한 미녀의 얼굴이 있었는데 그것은 왕룽이 땅을 샀던 날 그녀의 두 손에 보석을 쏟아주었고 노대감에 떨리는 손을 붙잡아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도록 부축해 주었던 여인 토추엔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왕룽을 보자 웃었고 그 웃음은 무슨 날카로운 속삭임 같았다. 이런 농부왕씨 아니에요. 농부라는 말을 짓궂게 일부러 길게 끌며 그녀가 말했다. 여기서 당신을 만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자 왕룽은 자기가 하찮은 시골 농부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이 여자에게 무슨 대가라도 치르더라도 증명해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차례 웃고는 지나치게 큰 소리로 말했다. 내 돈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돈보다 못할 게 어디 있겠소? 그리고 난 요즘 돈이 공하다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걸. 난 운이 좋았다오. 토치엔이 이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고 그녀의 눈은 뱀처럼 가늘어지고 반짝였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그릇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처럼 매끄러워졌다. 그 소식 누구 못 들은 줄 아시나요? 그리고 먹고 살면 남는 돈을 남자가 쓰기에는 부유한 남자들의 재미를 보고 점잖은 양반들이 모여 잔치를 벌이며 쾌락을 맛보는 이런 곳보다 더 좋은 장소가 또 어디 있겠어요? 우리 집 술보다 맛 좋은 술은 어디에도 없는데 당신도 그 술을 맛보셨나요, 왕룽? 난 지금까지 차만 마셨는데. 왕룽은 이 말을 하고 반쯤 창피한 기분이 들었다. 난 술이나 주사위에는 손을 댄 적이 없으니까. 차라고요? 날카롭게 웃으며 그녀가 소리쳤다. 하지만 우린 호골주도 있고 홍주와 향미주도 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차를 마시죠? 그리고 왕룽이 머리를 떨구자 그녀는 부드럽고 교활하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 보아하니 뭐 다른 건 하나도 구경조차 못한 모양인데 안 그래요? 예쁘고 귀여운 손에다 달콤한 냄새를 풍기는 뺨 같은 거 말이에요. 왕룽이 더욱 머리를 떨구었고 그의 얼굴은 피가 몰려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주변의 모든 사람이 비웃는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며 여자의 얘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가 용기를 내어 눈을 내리깐 채로 힐끔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주사위가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으며 그래서 당황한 속에서도 그가 말했다. 아니 난 그냥 차만 들었고. 그러자 여자가 다시 웃고는 그림을 그린 비단 족자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거 그들의 그림이에요. 보고 싶으면 여자가 있으면 내 손에 은하를 쥐어주세요. 그럼 내가 여자를 당신 앞에 대령시키겠어요. 저 여자들 말이야? 어리둥절해진 왕룽이 말했다. 난 저것이 꿈에 나오는 여자들, 그러니까 이야기꾼들이 얘기하는 그 곤륜산에 등장하는 그런 여신들의 그림인 줄 알았는데 그야 물론 꿈속의 여인들이죠. 재미있어 하며 놀라는 태도로 토추엔이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은하만 조금 내면 이런 꿈은 육신으로 변하죠. 그리고 그녀는 지나가면서 근처에 서 있던 하인들에게 눈을 깜빡이고 머리를 끄덕이며 왕룽을 손으로 가리키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일러주었다. 촌놈이야. 하지만 왕룽은 새로운 관심을 나타내며 자리에 앉아 그림들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이 좁다란 층계를 올라가면 그의 머리 위에 있는 방들에는 피와 살로 이루어진 여자들이 있었고 남자들이, 물론 왕룽을 제외한 남자들이 위층에 있는 여자들에게 올라가고, 글쎄 만일 그가 착하고 열심히 일하는 남자, 처자를 거느린 남자, 만일 그런 남자가 아니어서 무슨 말썽을 저지르려는 어린아이가 되었다고 상상한다면, 그래서 만일 여자 하나 고른다고 상상한다면 그는 그렇다면 어떤 그림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는 그 그림으로 그린 얼굴들을 모두가 실물이기라도 한 것처럼 열심히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았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모두 똑같이 아름다워 보였고 선택이라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어떤 여자들이 다른 여자들보다 예뻤고
20명쯤 되는 그들 중에서 왕눈은 가장 아름다운 여자 3명을 골랐으며 그 3명 가운데 다시 가장 아름답고 자그마하고 날씬한 여자를 골랐는데 이 여자는 몸이 대나무처럼 가벼웠고 자그마한 얼굴이 고양이 새끼처럼 갸름했으며 한 손에는 봉우리가 진 연꽃 줄기를 들고 있었고 그 손이 고사리처럼 섬세하게 펼쳐졌다. 그는 여자를 멍하니 쳐다보았고 그녀를 쳐다보고 있으려니까 화끈한 기운이 술처럼 그의 피추를 타고 쏟아졌다. 저 여자는 돌배나무에 핀 꽃 같구나. 그가 갑자기 소리내어 말했고 자신이 한 말에 깜짝 놀라고 창피해진 왕눈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에 돈을 놓고는 이제 어둠이 깃든 밖으로 나가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들판과 물 위로 은빛 안개의 망처럼 달빛이 드리웠고 그의 몸속에는 남모를 뜨거운 피가 격렬하게 흘렀다. 만일 이 무렵에 왕눈의 땅에서 물이 빠져 햇빛을 받아 무럭무럭 김이 피어올라 며칠 동안의 여름 열기 속에서 밭갈이를 하고 썰애질도 하고 씨앗을 뿌려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 왕눈은 아마도 절대로 다시 큰 찻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만일 어느 아이가 병이 걸렸거나 노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더라도 왕눈은 새로운 일에 발이 묶여 족자에 그려놓은 갸름한 얼굴과 대나무처럼 호리호리한 여인의 몸매를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석양역의 가벼운 여름바람이 일었을 뿐 물은 잔잔하게 꼼짝도 하지 않았고 노인은 꾸벅꾸벅 졸았고 두 아들은 새벽에 터벅터벅 서당에 갔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왔고 왕눈은 자신의 집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고 털썩 의자에 앉았다가는 그녀가 따라준 차를 마시지도 않고 불을 붙인 담뱃대를 피우지도 않은 채 다시 몸을 일으키는 그를 비참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오란의 시선을 피했다. 어떤 다른 날보다도 훨씬 길기만 했던 7번째 달 어느 날이 저물어갈 무렵 석양이 속삭이듯 머뭇거리고 호수의 숨결이 감미로울 때 집 앞에 있던 그가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얼른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 새 저고리를 입고 명절 때 입으라고 오란이 만들어준 거의 비단처럼 빛나는 검정 윗옷을 걸치고는 누구한테도 별다른 얘기 없이 물가를 따라 뻗어나간 좁다란 길로 나서 들판을 가로질러 어둠에 잠긴 읍내의 성문에 이르러 성문과 거리를 거쳐 새 찻집으로 갔다. 그곳에는 해안 지역의 낯선 도시에서나 살 수 있는 환한 기름 등잔이 있을 대로 모조리 켜놓았고 남자들은 저녁에 시원한 바람을 쐬려고 옷을 풀어헤친 채로 술을 마시고 떠들었으며 여기저기 부채들이 흔들거리고 유쾌한 웃음소리가 음악처럼 거리로 흘러나왔다. 왕눈이 밭에서 고생을 하는 동안 전혀 누려보지 못했던 모든 쾌락이 있는 이곳은 이 일은 전혀 안 하고 놀기만 하려고 남자들이 만나는 이 집의 벽돌 안에 담겨 있었다. 왕눈은 열린 문으로 쏟아져 나는 환한 불빛 속에 서서 문턱을 넘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그리고 그의 몸속에서 격렬하게 솟구치는 피로 혈관들이 터져나갈 지경이기는 했어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소심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왕눈은 그냥 그곳에 서 있다가 가버렸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빛 언저리 어둠으로부터 문간에 한가하게 몸을 기대고 있던 여자가 나왔는데 그녀는 토추엔이었다. 집에 있는 여자들을 위해 손님을 받는 것이 그녀가 해야 할 일이었으므로 남자의 모습을 보자 토추엔이 앞으로 나섰지만 그가 누구인지 보기에는 어깨를 들썩이며 말했다. 풍요로운 땅에서 이제 지주가 된 왕눈의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돼지 8부였습니다. 끝곡으로 정재형의 여름의 조각들 피아노 연주곡을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